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성이가 8살 마지막 영상으로 이 내용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를 않았네요. 9살 지성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들 검사에 흔하게 포함되는 IgG4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 음식 과민성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검사를 해서 거기서 파지티브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에러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의 목적은 우리 몸을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하게 작용한 경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상태와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병적인 상태에 몸이 돌입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환경적인 원인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역 반응이 과한 것, 하이퍼센시티비티를 설명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타입 1에서 타입 4까지 특징적인 기전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런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재미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목대로 IgG4 음식 과민성 검사에 관련된 내용만을 살짝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음식 알러지에 대한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음식 알러지란 음식의 노출 이후에 발생하는 abnormal immunologic response,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뮤노글로불린 E, IgE를 매개로 하는 음식 알러지 반응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 반응은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 즉각적 알러지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약한 경우는 뭐 두드러기나 가려움 정도, 발적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만 이게 과한 경우, 더 치명적인 경우는 호흡곤란, 전신의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저하 등을 동반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요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마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반응이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저명하게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이게 눈으로 직접 보이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이 음식에 의한 과민 반응이야, 알러지야 라고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반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항원, 안티젠.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에 과민한 아이들은, 이 항원에 과민한 아이들은 그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B림프구가 반응을 하여 즉각적으로 IgE를 생성하게 됩니다. IgE는 주변의 과립세포인 마스트셀, 비만세포라고 하는데요. 마스트셀에 부착하여 세포 내 과립으로 존재하고 있는 히스타민을 주변에 막 분비하게 됩니다. 이 히스타민이 분비하게 되면 그 분비된 곳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 부종, 눈이 붓고 기관지 평활근이나 점막 등에 작용해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혈압도 낮추게 됩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원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항원이 싫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의 반응이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떠나서 오히려 제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 보이게 되죠. 결과들이.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 항원에 대해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전에 의해 알러지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할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food intolerance,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면역 반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증상입니다.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물에 대해서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이르는 거고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장이 과민해지고 기능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당불내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당불내성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먹을 때마다 유당이 들어올 때마다 불편감을 느껴요. 장내에서 그것을 분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능적으로 그것을 소화시키기가 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아프기도 하고 뭐 설사가 유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음식 불내성, 푸드 인탈러런스라고 하고 이것은 면역학적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러지 반응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하고 주로 이런 경우는 소화기 증상에 국한이 돼요. 전신적인 반응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양에 따라서 그 중증도가 달라지는 거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불편감이 더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푸드 알러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 불내성이 아닌 이 항체 반응을 끌어오는 그런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이뮤노글로불린 항체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알러지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IgM 같은 경우는 IgM과 IgG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외부에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면 주로 작동하게 되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인데요. 초기 면역 반응에는 주로 IgM이 생성이 돼서 이것이 초기 대응을 하게 되고 몇 주 후에 즉각적인 그런 위협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감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이후에는 IgG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IgG의 항체는 나중에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었을 때 대비한 예비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체는 미생물을 퇴치하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 최소한의 항체, IgM과 IgG 이런 것들로 최소한의 항체를 몸에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몸에 같은 물질이 노출이 되면 주로 이 IgG 항체를 이용한 본격적인 방어,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IgE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러지 반응 및 염증 반응에도 주로 작용을 하고 비만세포와 결합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IgA는 주로 몸의 점막 부분에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장 표면에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면역 반응을 담당하고 외부의 기생체들,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맨 최전선에서 방어 기제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IgD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고요. 항체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gE를 매개로 한 즉각적인 알러지 반응 검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단하기도 하고 검사 방법적인 면에서도 쉬운 마스트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마스트 검사는 각 항원에 대한 특이 혈청 IgG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혈청 내 특이 IgG 역가가 높으면 그 항원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검사지요.
괜히 혈청 내 그 항원에 대해서 IgE가 높게 역가가 유지되고 있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추정에서 오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성이 검사 결과인데요. 지성이는 그리 많은 역가 산승을 보이는 항원은 별달리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알러지가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발생했던 적도 없고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마스트 검사에서도 특히 IgE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고 토탈 IgE도 100 이하로 크게 역가가 높이 뛰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른쪽 역가의 수치에 따라 클래스 분류표가 나와 있는데요.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역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항원에 대한 특이 IgE가 혈청 내에 많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스트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확실히 그 항원에 대해서 양성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IgE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뭔가 의심은 가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아이가 클래스 4에서 6 정도로 높은 역가를 보이는데도 아무런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를 들어가 보면 클래스 3 정도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스킨 프릭 테스트, 그러니까 피부 단자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피부에 직접 그 항원 자체를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알러지 반응이 유발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그냥 피 한번 뽑아가지고 그냥 검사기 돌리는 것과는 조금 더 불편감과 검사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의심이 이상하게 전혀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IgE 마스트 검사에서 역가가 높다면 그때는 한번 고려도 해보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총 IgE 레벨도 측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높은 경우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 결과들을 보면 향후 1년 반에서 한 5년 사이에 알러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IgE가 높으면 높을수록 천식을 동반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IgE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천식과 비염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꼭 천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도 과민성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gE 레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을 것이 없는 건 맞죠. 이런 IgE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릴 때 알러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알러지의 빈도가 알러지가 어렸을 때 많았던 사람들도 성인이 되면 빈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IgG에는 서브타입이 있어요. IgG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4가지의 서브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들어본 그 IgG4 푸드 알러지 테스트에서 IgG4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gG 이 항체의 서브타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IgG 항체는 서브타입 1이 차지를 하고 있고 60에서 70%, IgG2는 20에서 30%, IgG3는 5에서 8% 차지하고 IgG4는 실제로 1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주로 그리고 면역학적 기능도 1에서 3가 거의 대부분 그 면역학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사실 구조가 살짝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조금 달리하면서 살짝 다른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IgG4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거나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제일 소량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면역 시스템에 이렇다 할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특정 질환 발생 시에 그 역할을 상승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IgG4 관련 질환이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역가가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의 상승이 면역적인 문제의 일환으로 어떤 이 질환을 발생시키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만 하는 단계에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연구 단계가. 아직까지는 의심을 하는 단계이며 결론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IgG4 푸드 알러지 검사라고 하면서 검사를 시키던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는 거죠. IgG4에 대해서 밝혀진 바도 없다는데. 밝혀진 바도 없고 검사를 해보면 먹던 음식에 대해서 죄다 파지티브 소견이 뜨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유효하지 않는 검사법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검사법이다가 최신 지견입니다. 알러지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가보시면 이 검사는 하지도 않고 요걸 기반으로 알러지를 운운하면 화를 내십니다. 제가 왼편에 그려놓은 세포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키가 될 수도 있는 세포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덴드라이틱 셀, 수지상 세포라는 건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뭔가가 지금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소장에 이르렀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피에 올록볼록 손가락 모양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수히 많죠. 이것들이 소장의 육모입니다. 저게 뭘까요? 동그랗게 보이는 저 부분이 페이어스 패치, 면역세포의 집합체예요.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육모도 이렇게 길다란 육모가 있고 주변에 저 페이어스 패치, 림프 조직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림프 조직은 면역 조직이기 때문에 이 육모를 통해서 뭔가 캐치된 것들이 이 면역 조직과 금방 연계돼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저게 M세포인데 페이어스 패치의 M세포예요. 그 페이어스 패치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저 M세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뭔가가 들어와서 식작용을 통해서 세포한테 방금 잡혀 먹힌 거예요. 지금 요 세포가 아까 말한 수지상 세포, 덴드라이틱 셀인데요. 요것은 방금 보셨어요? 손가락을 쭉 내밀어서 장관 내에 있는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T셀에게도 정보를 주고 B셀에게도 정보를 주고 요것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만에 하나의 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저렇게 그 물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빠르게 전쟁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질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고요. 빠르게 그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뉴트로필, 호중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펙터 T셀이라든가 튜모 네크로틱 팩터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저 전쟁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지금 호중구가 나타나서 지금 저 밀려 들어온 저 외부 물질들과 함께 스스로 자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이트는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던 것들, 이 물질들을 모두 사라지고 그것이 힐링이 되게 되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 장은 면역세포의 감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IgG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한 IgG가 검사를 해보면 검출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저 덴드라이틱 셀은 장관내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것들이 혹시 우리한테 나중에 공격해 올 수 있나 하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재보고 그러면서 소량의 만약에 이것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쳐밀고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어 태세를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IgG4가 검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양성이라고 해서 알러지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도 그게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조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조금 덜 나왔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능의학에서는 IgG4 음식 반응 검사를 하라고 결과지를 보면 막 그 결론 부분에 가보면 이런 뭐 나온 음식들 뭐 이거 다 빼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걸까요? IgG4 검사를 직접 하는 미국의 제노바사의 검사 설명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Delayed Hypersensitivity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에 이런 과민 반응의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딜레이드, 그러니까 지연성으로 B셀, T셀 이런 것들이 반응을 가져와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전쟁까지 가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IgE 맥의 반응과는 다르게 장에서 발생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러지라고 내 몸에서 알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이런 과민 반응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IBS, 인플라머터리 바울 신드롬,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을 많이 장내에서 가지게 되는 크론병이나 또는 ulcerative colitis, UC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 IgG4 레벨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장에 염증이 많은 상태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결과는 어떤지요? 보시면 요건 지성이가 5세 때 검사했었던 검사 결과지인데요. 지성이가 이 검사를 할 때쯤 해서는 점차 편식이 너무 심해져 가던 시기여서 먹던 음식들도 이제는 거부해 가던 시절의 검사 결과예요. 보시면 우유 유제품 계란 같은 난류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실 지성이는 우유도 거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게다가 우유, 카제인, 계란, 흰자, 치즈의 경우는 역가가 모두 똑같이 354.85라고 측정치가 기입되어 있어요. 왜 역가가 모두 정확하게 354.85로 똑같을까요? 이것은 기계 자체가, 이 검사법 자체가 측정 가능한 수준이 354.85가 최대인 겁니다. 그만큼 역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우유나 육류, 이런 가금류, 이런 난류들은 워낙에도 난소화성 단백질이에요. 소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씹히는 거나 부드러운 거, 뭐 계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으깨지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소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소화성 단백질들이에요. 우리가 장내 수비와 경계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경우에 하는 정찰 정도의 IgG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측정 가능한 수치를 넘어서는, 이렇게 극도로 벗어나 있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요것은 같은 시점에 시행했던 미국의 제노바 검사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녹십자사 검사에서는 음식이 여러 가지 음식에서 다양한 양성 반응을 보였었던 것과 반해 제노바 검사는 우유, 유제품과 난류, 고기류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기타 등등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왜냐? 미국의 항원 시약과 우리나라의 항원 시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항원 시약은 미국 내에 있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항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또 우리나라의 항원 시약은 우리나라의 식자재를 중심으로 시약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나라의 식자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놨지 뜬금없이 미국 식자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둘 리가 없잖아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스킨 단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서 몸에서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음식은 피해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IgG4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거기서 양성이 확인된 것을 모조리 빼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것으로 장 상태를 가 어떤지를 유추해 보는 것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장에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유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처럼 엄청난 역할을 보이는 경우는 그 음식 자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장의 염증 반응이 되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심각한 경우는 그 결과값이 심각하게 지성이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리키거 테스트를 꼭 해보아야 할까요? 만약 심각하다면 저는 그냥 리키거 상태에 준해서 장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검사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키거 테스트 시에 조눌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눌린 자체가 사실 리키것을 또 만드는 물질이다 보니까 굳이 나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좋지도 않은 것에 이렇게 다시 노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IgG4 검사가 아주 조용한 상태라면 특별할 것 없이 너무나 조용하고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럴 때는 괜찮은 걸까요? 분명히 먹고 산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먹던 음식에는 낮은 역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가도 없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나오는 게 없다면 그럴 때는 장이 전쟁을 아예 할 줄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음식을 최소 단위로 분해가 되게 해서 장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장내 건강에 가장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유를 먹었든 고기를 먹었든 뭐 계란을 먹었든 아주 최소 단위가 돼서 장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아주 염증 반응을 일으킬 만한 전쟁을 치러야 될 만한 일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장 건강을 위해서 특히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어린 나이에는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 건강이나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각종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 검사는 단 한 가지만 보고 이게 뭐 플러스면 뭐고 마이너스면 뭐고 뭐 파지티브면 뭐고 네거티브면 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사 결과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